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랜드페어 2010에서 3기 신도시 당첨 해법과 그리고 6월 1일부터 분양권 투자가 약간 등한시되었는데 실거주자한테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약 맞춤 수업의 저자고요. 청약 분양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청약하기 전에 어떤 경쟁자가 있는지, 내가 사는 지역과 이웃에 있는 지역에서 경쟁자를 파악하면서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는가의 환경을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당첨될 사람이 있고 당첨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당첨 안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몇 년간의 기회비용을 또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3기 신도시를 굳이 이제 기다리지 않으실 분들은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분양지가 있고 그 분양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청약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특히 요즘은 규제가 많이 세기 때문에 이 규제가 적용됐을 때 청약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의 틈새가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양권 투자, 사망선고일이라는 좀 센 단어를 썼는데, 왜냐하면 1주택 또는 다주택자분들이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하고 그 양도세, 양도했을 때는 내는 양도세 중과가 너무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게 이제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실거주자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장, 청약시장에서 경쟁자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전국에 있는 청약통장이 총 2,754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순위 통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요. 규제지역 내에서 또는 지역별 예치금을 마련해 놓은 경우는 1순위 조건이 되는데, 이렇게 조건이 맞춰진 통장의 개수는 총 1,487만 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 넘다 보니까 거의 3분의 1 가까운 수치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굉장히 과열된 상황인 것이죠. 자, 그 연도별로 종합저축 가입자 수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10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부터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말 그리고 20년도 말 이렇게 기준해서 보면 쭉 상승했다가 중간에 2014년부터 15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때는 청약 통장의 1순위 조건이 완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 혜택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급격하게 는 시기가 2014년도에서 15년도 넘어가는 시기였고요. 그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최종 가입자 수는 2,550만 명이 됐습니다. 물론 청약 저축이나 부금이나 예금이 더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90% 가까이 되는 종합저축이 청약시장의 큰 맥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고요. 자, 서머리가 밑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대폭 증가 추세가 있고요. 보셨다시피 그에 반해서 청약 저축하고 청약 부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15년도부터 저축하고 부금 그리고 예금 통장의 가입이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해지하거나 당첨돼서 해지하거나 라는 통장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가입자 수는 없는데 통장 해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와중에 청약 예금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약 저축에서 청약 저축과 부금 통장이 유일하게 청약 예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전환의 변경의 옵션이 하나 있기 때문에 왜 바꾸냐? 민영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 바꾸기도 하고 면적을 더 높은 걸 청약하기 위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입자 수가 많다고 해서 청약자 수가 꼭 많다. 어느 정도 비례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분양가와 시세의 갭 차이 때문에 청약자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현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가 워낙에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청약자 수가 대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청약통장 가입자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나라 대표 도시 서울 약 400만 개가 되고요. 서울과 비슷한 통장 경기가 414만 개, 그리고 인천광역시 80만 개, 부산이 78만 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축 예금 부금은 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당첨되거나 일반 해지하면 바로 줄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다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종합저축하고 청약저축만 청약이 가능해요. 그러면 밑에 예금과 부금 가입자 수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청약저축 13만 7천 명이 굉장히 적은 숫자. 이 중에서 높은 예치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첨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들 보면 이제 지방 광역시들이죠. 울산 21만 5천 개, 대전 48만 5천 개, 대구 62만 7천 개, 그리고 광주 약 40만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분양을 할 때 굳이 타 지역을 참고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사는 도시의 청약자 수가 내 경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경기도시를 볼 텐데요. 오른쪽에 경기도 1순위 통장 개수를 보시면 수원이 가장 많습니다. 42만 3천 개. 광역시 수준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쭉 눈으로 보시다가 가장 적은 가입자 수는 맨 오른쪽에 있죠. 연천군, 가평군, 양평, 여주, 동두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특히 3기 신도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과천 3기 신도시 있죠. 3만 3천 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수치고요. 또 쭉 가다 보면 하남 교산 신도시 있죠. 9만 1천 개. 그다음 가시다가 쭉 광명 시흥 마지막에 추가된 신도시도 있죠. 광명 여기 있고요. 왕숙 1, 2 남양주가 17만 8천 개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가 있죠. 그 다음 고양 창릉 신도시, 그 다음 밑에 안산 장상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렇게 내 지역에 있는 청약통장 개수가 몇 개인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로 3기 신도시는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대주 요건 그리고 무주택자 재당첨 제한 이런 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가입자 수가 모두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세대 원차 청약 가입자는 이제 빼주는 거고요. 재당첨 제한자도 빼주는 거고요. 그다음 주택을 소유한 세대도 다 빼주게 되면 실제 보이는 이 숫자보다 거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찐 경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어떤 이제 청약 분위기가 있냐면 우선 가점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는데 현재는 계속 오름세에 있어요. 그 이유가 처음부터 보면요. 2017년도 대책 때문에 가점제 비율이 증가됐습니다. 자, 40% 가점제 뽑다가 100% 가점제를 뽑게 되면 정원수를 늘려놨으니 결과가 떨어지죠. 가점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공급을 줄이게 되니까 다시 정원을 줄이는 구조 때문에 가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좀 약간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청약자 수 자체의 감소 효과예요. 1주택자의 청약 수요를 차단시켰고 그 중간에 분양가도 높아졌기 때문에 청약자 수는 감소 추세였다가 2019년도 9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 갭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게 지금까지입니다. 아마 이 추세는 2023년도까지는 계속 오름세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017년부터 20년도까지 서울 84제곱 최저가점 커트라인끼리만 평균해서 비교했을 때 2017년도엔 42점 최저컷이었고 2018년도는 13점 상승한 55점 2019년은 3점 정도 하락했다가 작년 한 해 동안 62점까지 올라버립니다. 자, 작년까지의 컷이 평균이 62점이라고 하면 아마 올해 말까지 2021년 하반기까지 모든 걸 다 평균 내면 64점 또는 66점 사이에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그 통계에 기반하여서 서울에서 분양을 하게 될 경우
당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점 64점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 가점으로 당첨이 안 될 것 같으면 특별공급 해당자도 가능한데 그 중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족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 살지만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 있죠. 사실 2기 신도시든 3기 신도시든 다 공공택지인데 신도시로 묶이지 않는 다른 공공택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파주 운정신도시나 양주 옥정 또는 회천지구 같은 곳이 바로 수도권 공공택지예요. 그래서 서울 분들은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수도권 공공택지에다가 청약을 하면 서울보다는 낮은 커트라인으로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을 포기할 때 분이 따로 있어요. 이제 추첨제가 있다고 하면 소위 말해 뺑뺑이를 노리고 랜덤 추첨을 노릴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85제곱 이하 분양은 100% 가점제예요. 예비 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뽑기 때문에 점수가 처참하게 낮은 분들은 아예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서울 가점 60점 미만 분들, 그 다음 1주택자는 반포기 상태. 왜냐? 전용 면적 85제곱 초과에서는 추첨제 50%가 있고요. 그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를 1주택자 처분 조건 건설하면서 주거든요. 네, 지금까지 서울 분양을 쭉 보면 실 경쟁률이 거의 1000대 1이 넘어갑니다. 거의 가능이 안 되는 그런 숫자의 규모죠. 그 다음 2주택자는 아예 청약 참여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지금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2주택자 청약 자체가 시스템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 포기하실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빨리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청약자분들이 조금 내가 분양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할 때는 제가 총 6가지 한번 테마를 잡아봤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단지. 자, 서울에선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적용돼 있고 분양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이가 크잖아요. 2021년 상반기에는 분양이 거의 없었고 분양을 안 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계속 분양이 이제 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밀려왔으니까 하반기에 좀 터질 가능성이 크죠. 그때는 지금부터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물량들이 터질 건데 문제는 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분양도 빨리 하고 시간이 짧다. 가능성은 낮다. 네. 높은 분들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가점이 높으신 분들 그렇게 포지션 정하시고요. 그 다음 분양가를 끝까지 높이고 싶은데 상한제 때문에 못 높여요. 대신에 후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합과 시행사, 시공사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분양만 나온다면 당첨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세가 15억인데 분양가는 현재 8억대에 나와요. 반값 분양가인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15억에 가까운 예를 들어 13억이나 14억대 분양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중도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 부자만 가능하니까 그 지역에서 가점 낮은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언제 분양이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간 쪽에서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다음 서울 내 유휴 부지인데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을 아파트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세대수가 용산 정비청하고 태릉시인데 일단 사업이 진행될지 불투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가 만 세대를 한꺼번에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만 세대 중에 2,000세대는 공공분양, 또 3,000세대는 일반 민간 임대로 돌릴 수도 있고 나머지 1,000세대 이렇게 나눠서 개인 소유로 오게 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가 약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니까 분양가도 낮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는 민영 아파트와 비슷한 경쟁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 또는 예치금으로 당첨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능성도 낮다라는 거. 그 다음 서울 내 공공택지 및 공공재개발인데요. 이것도 이제 막 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했잖아요. 언제 분양할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일반 재개발하고 재건축보다는 그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시간은 중간 정도 위치를 해놨고요.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낮습니다. 자, 말 그대로 공공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최강의 청약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당첨이 되겠죠. 굳이 확률로 따지면 전체 청약자의 1% 이내만 당첨이 됩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 다음 3기 신도시. 지금이 이제 6월인데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들어가죠. 근데 토지 보상 착수에 들어간 3기 신도시의 첫 분양 시점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계양 신도시하고 또 연말에 교산 남양주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하는 5번이지만 3기 신도시 가능성은 중간에 있다. 일단 분양 물량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1, 2, 3, 4보다는 좀 더 많고요. 근데 보다 많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쪼개놨어요. 잘 보시면 1000세대를 분양한다. 그 중에 30%가 신혼이만탄으로 빠지고 나머지 70% 중에 공공 분양 또는 일반 분양 다 쪼개지기 때문에 쪼개지면 내가 맞는 타입에서 속한 내가 특별 공급이다. 그럼 굉장히 파이가 작아져요. 내 특별 공급을 청약 못한다. 일반 공급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이가 작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첨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 뒤에서는 지역별로 당첨 커트라인도 예치금 커트라인도 말씀을 따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청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파주 운정신도시 서쪽에 가깝죠. 인천 검단도 이제 서울 기준 서쪽이고 오산 세교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남쪽이고 그 주변을 둘러싼 공공택지들이 있는데 서울 가점 커트라인이나 아니면 3기 신도시 예치금 커트라인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결과를 보여요. 그래서 서울에 좀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시고 가점에 맞춰서 수도권으로 좀 나가시면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다. 안 되는 거 끝까지 붙잡지 마시고 빨리빨리 기회비용 살려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뭐냐면 2017년부터 84제곱 기준으로 가점을 색깔로 표현을 한 건데요. 녹색이 진할수록 0점에 가깝고 빨간색이 진할수록 84점 만점에 가깝습니다. 중간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는 청약자 수의 순대 접수 건수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색깔과 그리고 노란색 옆에 있는 숫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2017년도에는 9점짜리도 당첨이 되었고 여기 14점, 21점짜리도 당첨이 되었죠. 그때는 너무 좋은 시기. 그 와중에 강남에서는 72점짜리 컷도 나왔습니다. 워낙 분양가가 싸고 분양 세대수가 작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또 빨간색이 진해졌고 노란 그래프도 올라오기 시작했죠. 69점, 70점짜리 또 50점대짜리도 많이 늘어났다가 19년도 가보니까 상반기에는 녹색불, 하반기에는 빨간불입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9.13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격을 시장에서 거래 절벽을 이뤘고 그 다음에 그 거래 절벽 호가도 하락시키는 약간 6개월 정도의 그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지면 청약 시장도 똑같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렇게 낮은 경쟁률과 낮은 가점이 보였고요. 2019년도 하반기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면서 빨리빨리 분양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50점대 이상 고가점자 통장들이 마구마구 들어온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니까 2020년도에는 전부 다 빨간불이죠. 게다가 접수 건수도 2만 개, 3만 개, 10,000개 넘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과열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도시가 있지 않고요.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구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합원들의 숫자가 있고 그 나머지 숫자를 일반 분양으로 소수를 분양하기 때문에요. 분양 세대는 작고 청약자 수는 많고 경쟁률은 엄청 높아지고 게다가 가점도 높아지고 이런 구조가 지금의 서울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서울이 아닌 지역은 아직도 괜찮다. 뒤에서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만 공급하고요. 그 다음 이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하고 청약저축이에요. 자, 보시면 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작죠. 예금보다 적고요. 부금보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사전청약 공공분양은 월 10만 원씩 얼마나 많이 부었냐
라는 거가 당첨자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만 12년이 도래했습니다. 만 12년 동안 월 10만 원씩 넣었다고 하면 약 1,460만 원 정도가 최대 예치금일 거고요. 그에 반해서 청약저축은 15년 이상 가입자가 21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20년 된 통장도 있고 25년 된 통장도 있어요. 20년 된 통장은 월 10만 원씩 2,400만 원 총 납입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종합저축 가입자보다 청약저축 15년 이상 가입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치금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저축만 주로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보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이지만 이게 큰 이제 골자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셔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도전 아니면 포기 또는 방향 전환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일단 남양주 왕숙 두 개의 원투가 있죠. 합치면 약 7만 호가 되고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이 마지막에 합류돼서 꽤 많은 예정 세대수가 있습니다. 과천은 가장 적습니다. 7,000호. 그 다음에 안산, 장상이 있고요. 이걸 전부 다 치면 약 26만 9천 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전에 신도시의 개념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울산 60년도, 그다음에 70년도, 80년도에 그 중공업 도시 그리고 수도권 위주로 대도시가 형성되었고 본격적으로 1기 신도시가 90년도에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총 세대 규모가 29만 2천 호가 공급이 됐고요. 이때는 수도권 인구의 약 5.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급된 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도 안정에 기여했다라는 평도 당시에 받았었어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물론 다르겠죠. 오른쪽에 있는 조감도는 이제 분당 시범단지 분양했을 때 90년도 사진입니다. 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면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공급 호수하고요. 자, 우선 분당이 97,600세대 가장 많고요. 2기 신도시는 동탄 2신도시가 11만 6천 세대고요. 네, 3기 신도시에는 늦게 합류한 이제 광명, 시흥 언제 일단 분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기점으로 왕숙이 가장 많아요. 6만 6천 세대. 네, 급격하게 다른 도시들은 큰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2기 신도시에도 공공 분양이 있었지만 민간 분양의 비율이 좀 더 컸었어요. 근데 3기 신도시는 공공 분양의 비중이 더 큽니다. 절대적인 공급량도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쪼그라든 형태. 그 말은 우리가 비빌 언덕이 조금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전청약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이고요. 추가로 신혼희망 타운도 있겠습니다.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원래는 본청약,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가 그 부지가 조성되고 블록 지정이 되고 그 다음 요이 땅 딱 착공 시작되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가는데 사전청약이란 행위를 미리 껴 넣은 거죠. 공급이 부족한 걸 인지하다 보니까 미리 선공급을 해서 이 주택 수요에 대한 불안감을 잠식하겠다는 게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골지입니다. 자, 사전청약 자격은 누가 있었냐면 해당 지역에 당시 거주 중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예를 들어 계양을 분양한다. 그럼 인천 시민이 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지금 전입을 해도 계양 신도시 청약 자격이 당해 조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는 2년 거주, 조정 대상 지역은 1년입니다. 인천 계양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청약 청약 당시에만 전입을 했어도 1년만 거주하고 그 이후에 본청약이 나올 때는 거주 기간이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당첨자 제한 사항이 있는데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사전청약에 청약을 못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을 요건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다른 청약 때까지 사전청약은 청약을 가지 못하지만 일반 분양은 청약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할 수가 있냐면 사전청약에 당첨받았어요. 그러면 혹시 본청약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또 언제 입주할지 모르고 나는 새 아파트에 빨리 살고 싶은데 근데 다른 민간 아파트에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청약이 되고 당첨까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투트레 전략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옵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기 신도시 내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이제 2021년도에는 아래를 보시면 되고요. 2022년도에는
또 밑에 보시면 되지만 이거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3기 신도시 웹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매월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차 7월 달에 분양 예정이고 1, 2, 3, 4, 5번 노란색을 왼쪽 지도에서 찾으면 되죠.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3기 신도시는 아니죠. 성남 복정 1, 그 다음 의왕 청계 4, 위례 5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뿐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괄호 안에 파란색 숫자는 신혼희망 타운입니다. 자, 인천 계양 신도시를 1100세대 공급을 하지만 그중에 300세대가 신혼희망 타운이니까 800세대만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예를 한번 들으면 나머지도 다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인천 계양에서 800세대가 전부 다 우리한테 오냐? 그것도 아니죠. 공공분양이라서 특별공급이 85%가 빠지고요. 나머지 15%가 일반 공급입니다. 내가 특별공급 세대가 아니고 일반 공급 세대라고 하면 800세대 중에 15%, 120세대가 되겠죠. 120세대 중에 인천과 서울은 당해 선발 기준이 50%예요. 그리고 기타 수도권이 50%예요. 120세대 일반 공급 중에 50%에 속하는 60세대가 인천 사람, 나머지 60세대가 인천에서 떨어지고 경기 서울 사람한테 배정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감이 나오시죠? 내가 서울 살아요. 나한테 배정 오는 인천 계양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은 60세대다.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예치금 순으로 뽑는 이 공공분양에서는 15년 이상, 거의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예치금을 마련해 놓아야지만 당첨이 된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의왕 청계하고 위례 같은 지역은 300세대 공급 예정이지만 전부 다 신혼희망 타운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혼희망 타운도 같이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차 10월. 같은 로직으로 쭉 보시면 이 중에서 남양주 왕숙 2지구가 1400세대 공급이고요. 밑에 인천 검단하고 파주 운정. 사실 2기 신도시죠. 얘네들은. 자, 1200세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신혼희망 타운이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공공분양에서는 30%의 물량이 배정돼 있다 보니까 의정부 우정 지구 같은 경우는 1000세대에 300세대인 신혼특공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전 청약 물량을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지만 내가 비빌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 다음 3차 11월인데요. 하남 교산이 이때 이제 출동을 하죠. 1000세대 공급 예정인데 교산은 서울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다음 과천 주암도 있는데요. 주암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지만 실상은 1400세대, 1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신혼희망 타운으로 빠져요. 당첨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12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안산 장상 이렇게 3기 신도시에는 예정되어 있어요. 그나마 좀 분양 세대가 많은 게 남양주 왕숙인데요. 700세대 신혼희망 타운 빼고 나머지가 1600세대가 이제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공급이 되겠죠. 이런 거 보면요, 실상은 오랫동안 기다려 왔어도 내가 생각보다 원하는 쪽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 1%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이 생길 거예요. 내가 신혼부부인데 신혼희망 타운 넣을까? 아니면 이제 공공분양 신혼특공 넣을까? 이제 물론 양쪽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되긴 하는데 한 단지에 신혼희망 타운 같이 있고요. 네, 신혼부부 특별공 같이 있다고 하면 중복 청약은 안 되고 따로따로 청약을 하셔야 되니까 뭐가 더 유리한지는 배점 기준에 따라 달라요. 자, 신혼희망 타운은 1단계, 2단계를 뽑아서 일단 1단계에서는 9점 만점이고요. 그다음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13점 만점이에요.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3기 신도시에서 알아봐야 될 팩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특별공급 지원자 대상을 확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원래는 100% 소득 기준. 이 100%라는 건 밑에 있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얘기하는 건데 100%에서 160%까지 늘려놓은 게 현 상황입니다.
100%에서 140%까지 늘려놓은 게 현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의 표를 보시는 방법은 뭐냐면, 자, 공공주택, 이제 사전 청약이 예정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대상으로 신혼부부를 뽑았을 때 30% 물량을 주는데, 이 중에서 21% 물량은 우선소득 기준이라고 해서 외벌이면 100%, 맞벌이면 120%까지 늘려놨고요. 그 다음 일반 기준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소득 130%, 맞벌이까지는 140%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 맞벌이면 이제 소득 130%까지 늘려놓은 것이 현재 완화된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소득 작은 분들끼리 이렇게 기준 정해놨다가 소득을 더 늘려놨으니까 대상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공급은 줄여놨고 대상자는 많아지고 경쟁이 더 심화됩니다. 자, 다음 지금 이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6월 달에 청약제도 개편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많다 85% 배정된 것을 50%로 줄이고 일반 공급 15%를 50%까지 늘리자라고 예정 그 청약제도를 변경을 예고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근데 변경이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특별공급 85%는 주로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의 배정이 55%이기 때문에 많아요. 여기서 팍 줄여서 일반 공급으로 전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특별공급에 또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컷이나 경쟁이 높아지면서 일반 공급에는 더 좋겠지만 문제는 월 10만 원씩 납입한 것을 기준으로 당첨기를 삼다가 늘어난 35%는 다시 뺑뺑이 랜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치금이 적은 사람들 게다가 뒤에서 보겠지만 청약 예금하고 부금 청약자도 다 합세를 해서 청약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청약제도가 개편이 될지 즉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의 비율을 조정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그 방금 봤던 팩트체크 두 번째에서 예금하고 부금의 가입자 청약 그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된다면 더 극심한 경쟁이 초래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면서 서울과 같은 경쟁률 보셨죠? 200대, 300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공 분양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물량은 거의 다 없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공급 확대 없이 참여자가 확대가 된 현 상황이고 이것은 당첨 세대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 주둥이는 죽고 그다음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극심한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3기 신도시의 허와실입니다. 물론 그 청약 스펙이 높은 사람들은 당첨이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우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청약 스펙이 되는 분들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특히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해당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디테일한 가점 그리고 선정 기준은 보셔야 되겠지만 우선 큰 기준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고 자녀가 없으면 신혼희망타운이 더 유리하시고요. 자녀가 많을수록 공공분양의 신특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 수에서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에는 자녀수 점수가 없고요. 공공분양 신혼특별공급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점수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동시에 충족된다라고 했을 때 지역마다 다르지만 신특 점수가 13점 만점 중에 11점 이상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 유리하시지만 지역에 따라 고민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기가 많은 과천, 교산, 남양주, 창릉 이런 데는 신특 점수가 11점이 아니라 12점 또는 13점이어야지만 더 유리하고요. 인천, 계양이나 안산, 장산 같은 지역은 보다 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특 점수가 11점 또는 10점 이하라고 해도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신특 점수에 대한 베이스로 선택을 달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케이스 신특하고 다자녀 특별공급 이 케이스는 자녀가 3명이에요. 근데 다자녀 특별공급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 신특 신청자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보다 작게는 5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배정은 다자녀 특별공급이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3분의 1의 규모지만 청약자 수가 3분의 1 이하보다 더 적게 되면 상대적인 경쟁률은 다자녀 특별공급이 다 낮아요. 그런 틈새를 노리는 것이 자녀 3명 이상인 분들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생애 최초 특별공급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이 같이 충족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우에도 역시 다특공이 유리해요.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하고 청약자가 이제 비등비등합니다. 3번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3자녀라면 혼인기간이 길어요. 자, 자녀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을 때까지 혼인기간은 5년에서 7년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인 신고가 길면 길수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점 기준이 1점 더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4가지 케이스를 신혼희망 타운,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다 이제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을 때 뭐가 유리한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 3기 신도시에서 제가 현재 예상하는 당첨 커트라인이긴 하지만 이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알고 있어요. 5월 지나면서 6월달 그리고 7월달 하반기도 좀 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실제로 6월 넘어서 5월 가격보다 신고가를 찍은 지역이 많았고요. 그 말은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정해져 있고 주변 시세가 높아지면 이 갭 때문에 이 로또 청약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이 몰려서 그러면 최상단에만 있는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만 당첨된다. 그 말은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는 의미라서 이 기준보다는 훨씬 더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3기 신도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예치금이 어느 정도일까는 판단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과천은 과천 시민당에는 1,800만 원 무조건 이상이어야 된다. 기타 경기는 2,4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은 20년대 이상 통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거 계양이랑 장상은 다른 데보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고 인기 청약자 수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해 기준도 낮고요. 그다음 기타 경기의 커트라인도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은 7월달에 인천 계양을 먼저 분양하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보시고 이거에 따라서 나머지 것도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 내가 살지 않아요. 그럼 기타 경기 지역으로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굳이 3기 신도시 기다리지 않고 본인 지역을 사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 볼게요. 자, 힐스테이트 용인 둔정역 용인 시민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오른쪽 중간에 가점 최저 커트라인 보시면요. 59 A타입은 21점도 당첨됐고요. 59 B와 C타입은 미달랐어요. 점수가 없죠. 어떤 점수라도 무조건 다 당첨. 나머지 것도 35점, 14점, 40점, 24점. 이 정도면 당첨이 매우 쉽습니다. 20대 초반, 중반에 사회초년생도 당첨될 수 있고요. 또는 자녀가 없는 부부도 35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용인 당해 시민이면 당첨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왔었다. 또 얘 하나 그 수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수원도 시세 차익을 적어도 3억 이상 볼 수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점 커트라인이 40점대, 30점대, 높아도 50점대 컷을 형성을 했어요. 이 이유는 수원이 투기과열 지구이기도 하고 그동안 신도시, 광교 신도시, 주변엔 동탄 신도시까지 분양해서 재당첨 제한이 걸리거나 또는 세대주 청약만 해야 되거나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빠지고 그 다음 이 분양지보다 더 좋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분양지가 나오면 일단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거대 도시에서도 수억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가점 커트가 낮았다. 그 말은 내가 사는 동네, 당해 지역을 공략하자. 또 하나의 그 장상 신도시가 있는 안산인데요. 이 지역도 그 4호선 라인 위아래로 재건축을 많이 공급했는데 그 재건축 현재 시세로 84제곱 기준 10억이 넘는 동네가 안산인데요. 시세와 분양가 차이만 해도 4억 이상 나지만 실제 청약 분위기는 1점대 경쟁률, 2점대 경쟁률로 10점, 20점, 30점도 당첨이 되는 안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곽 지역에 산다, 여주나 이천에 산다, 또는 평택, 오산, 남쪽에 산다 했을 때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분위기와는 완전 다르죠.
이렇게 파주 운정신도시 예를 들었고요. 네, 오른쪽에 오산 세교지구 예를 들었는데 이런 지역들이 수도권 공공택지예요. 자, 공공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택지지구에서는 오산에 살면 오산 세교지구 당첨 확률이 매우 높고요. 파주 운정에 살면 파주 시민들 운정신도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그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지적도가 표시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다 수도권 공공택지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양주, 의정부가 있고요. 그다음 동쪽으로는 광주가 있고 서쪽으로는 파주, 운정, 검단, 그리고 고양, 장항지구 같은 데가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오산, 그리고 화성, 그리고 평택 고덕신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동네 사수하셔라. 이것이 해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제율도 보면요. 기타 지역 54점, 49점, 51점, 52점, 서울과 사뭇 다른 분위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봤고요. 3기 신도시 당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회 전략으로 어떤 지역에서 당첨될 수 있을까 또 같이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또 어떤 틈새 전략이 있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위한 건데 특히 정부에서 규제를 내놓는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고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주로 어디에 제동을 거냐? 세금과 대출에 대해서 제동을 많이 걸어요. 특히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됐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특히 LTV 70%에서 40% 대출이 거의 반 정도가 줄어요. 그러면 실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위축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규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청약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요. 그 흔들릴 때 이 틈새를 한번 공략해보자 라는 게 이번 파트의 포인트입니다.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적용할 텐데 이번 장에서는 2016년도에 나온 정책이 가장 강력했다고 보여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인데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5년에 적용한다라는 게 2016년 1, 2, 3 대책이었고요.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전후 케이스를 보면서 청약 분위기 살펴볼 거고 2017년 8.2 대책 때도 100% 가점제 효과를 볼 거고요. 다음 2018년 9.13 대책 때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 제한 1년에서 최대 10년짜리로 늘려놨을 때 결과를 볼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2020년도 5.10 대책, 6.17 대책 등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지방 사례도 보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6년도 1, 2, 3 대책 다산 신도시의 예인데요. 남양주, 그죠? 전후 단지로 했는데 이 1, 2, 3 대책 전에 분양했던 거가 여기 위에 있는 금강 2차 리버 테라스고요. 1, 2, 3 대책 후에 분양했던 게 신안 1차입니다. 여기서 보는 거는 전체 청약자 수 대비 가점 커트라인인데 자, 규제 지역 전에는 1년짜리 전매 단지였고요. 규제 지역이 되자 전매 불가 단지입니다. 그러면서 청약자 수도 급감을 하죠. 8,600명에서 3,200명대로 가점 커트라인도 40점, 50점대에서 30점, 40점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갭이 생기니까 30점대로 당첨 턱도 없던 것이 갑자기 당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자, 도시를 바꿔서 동탄 이신도시 보면요. 인접한 도시끼리 동네 단지죠. 규제 전 1년짜리 전매 기간에 14,000명 청약 들어왔고요. 그다음 전매 불가 시점에 759명으로 완전 쪼그라듭니다. 가점도 50점대, 60점대 컷에서 10점대까지 컷이 내려와요. 굉장한 기회인 거죠. 자, 2017년 8.2 대책 가점을 늘려놓으니까 가점제 비율을 늘려놓으니까 경쟁률이 희석돼서 가점이 내려가는 구조. 은평구에 있는 분양 사례를 보면 이렇게 84제곱이 40대 컷이었다가 84제곱이 30대 컷으로 내려온 효과. 가점제 40%에서 100% 늘려난 효과다. 여기서 보여주는 화면은 대전의 예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44대 1에서 35대 1로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 갑천 3블럭 같은 경우 트리플시티가 12만 4천 명의 청약자가 들어왔다가 대전 시민 자체에서 근데 투기고해적으로 조정 대상지로 지정되자마자 같은 동네 갑천 1블럭 트리플시티를 분양하니까 2만 5천 명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청약자가 급감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당첨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그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것이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가격이 회복하고 그에 따라서 청약 심리도 회복을 하니까 청약자 수는 이전 수준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동일 지역 시세 상승 신호하고 청약자 수가 완벽하게 일치되는 구조를 동탄에서 볼 수 있고요. 6,700명대 당시에서 3만 명대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9.13 대책, 이제 수도권 공공대책에서 좀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이유가 전매제한을 3년에서 10년을 걸어버렸어요.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하면 3년, 위례 과천과 같이 시세보다 60% 또는 70% 이하로 분양하게 되면 10년까지 전매제한 걸었어요. 자, 이거는 시흥 장현주의 예인데 중간에 빨간색 선 보이잖아요. 빨간색 선 위에는 전매 제한 1년짜리 아파트들이고요. 그 밑으로는 전매 불가입니다. 자,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2018년도 4월하고 2019년도 5월 이 두 케이스인데 이게 3,960명 청약자에서 10분의 2하로 370명 청약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시세가 당시 프리미엄이 5천 정도 했었어요. 근데 프리미엄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매 제한을 3년을 묶어버리니 투자자가 싹 다 빠진 거죠. 빠지고 쪼그라든 상태. 근데 또 7개월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10,000명대하고 20,000명대까지 상승을 하잖아요. 이때 프리미엄이 2억 5천에서 3억까지 올라버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시흥뿐만 아니라 안산, 광명, 수원, 용인 전부 다 신축들이 2억씩 딱 오르면서 장현주기도 마찬가지. 전매 제한 3년보다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더 오르는 게 청약자 수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시흥 장현주구였고요. 인천 시민들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가정지구 옆에 있는 루원시티인데 루원시티 맨 처음 분양했던 단지가 청약자 수 3만 명, 전매 제한 1년씩이었고요. 전매 불가되니까 바로 급감합니다. 여기에서 급감하는 시기에 인천에서 청약이 들어갔다. 매우 쉽게 당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매 제한 6개월 시절에 8만 명까지 청약자 들어왔던 게 전매 불가니까 5천 명대까지 아주 쫙 쪼그라듭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겠죠. 대구광역시가 2020년 12월 18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분양했던 거거든요. 16,000명도 있고 약 10,000명대, 30,000명대, 20,000명대 거의 막 보이는데 조정 대상 지역 되자마자 10,000명이 넘어가는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역시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자, 정리해보면요. 규제지역 청약할 때는 왼쪽에 있는 표가 각 지역별로 언제 규제로 지정됐는지 녹색으로 시기를 표시해주고 있는데 오래된 조정 대상 지역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이미 가격을 이전 가격 회복하고 완숙한 동네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규제지로 될수록 이제 흔들림의 어떤 강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다시 비규제로 돌아갈 지역도 있고 비규제 지역인데 다시 조정으로 될 지역도 있어요. 만약 내가 사는 지역이 비규제였다가 규제로 지정된다. 그럼 앞선 케이스들처럼 마구마구 흔들리니까 이때 가점 낮은 실거주자가 당첨되는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규제 지역이 되면 세대주말 청약이 되고요. 재당첨 제한이 조정 대상자 7년, 투기가지고 10년 적용이 되고요. 1주택 이하만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신 비규제 지역은 세대 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3기 신도시를 포기했을 때 대안이 뭐가 있냐? 이 대안 중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규제 지역 전후의 타이밍에 따라서 틈새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분양권 투자 사망 선고일 6월 1일인데 지금에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무주택자 그리고 갈아타기 1주택자분들은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이제 양도세율에 대한 부분인데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과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인데 분양권은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소 세율이 60%입니다. 이 분양권이 언젠가 완공되고 등기가 나면 주택으로 바뀌는데 이 주택으로 바뀌고 나서도 또 2년을 보유해야지만 일반 과세 구간으로 되겠죠. 물론 내가 들어가서 살고 2년 보유 거주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비과세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겠지만 일단 내가 살지 않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렇게 세율이 빡빡하게 적용이 되죠. 이게 6월 1일 전후로 이제 밑에 있는 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율,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율 차이를 나타난 건데 6월 1일 되기 전에서는 세율이 50%에서 60% 정도, 되게 작은 차이인데 비조정 내 분양권은 세율이 1억을 벌었을 때 35% 세율이었다가 갑자기 비조정인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60%가 최소 세율이에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유 기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 분양 당첨되고 계약하죠. 보통 2년 반에서 3년 동안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세율이 높고요. 세율 구간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완공시킨 다음에 2년이 지나야지만 이 구간에서 팔아야지만 세율이 낮아요. 즉 당첨되고 나서 4년에서 5년은 지나야지만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은 철저히 실거주자장으로 재편이 됐죠. 자, 투자는 가성비가 안 나오고 실거주자만 난 어차피 팔지 않아 쭉 가져갈래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실거주자장으로 완전 변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 9월 22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광역시는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전에 분양했던 거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 분양한 거는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수도권하고 광역시에서 분양권 상태로 있는 게 꽤 많아요. 왼쪽에 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하나씩 한 해가 될수록 이제 계속 입주가 하잖아요. 입주하면 전매 불가, 입주하면 당연히 매매 안 나오고 해서 2020년도에는 쪼그라들고 2년 후에는 거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하로 매매 가능한 분양권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쩜 보면 지금 9월 22일부터 작년 지금까지 1년이 채 안 지났기 때문에 현재 분양권 시장에서는 매매 가능한 물량이 되게 많은데 해가 지날수록 완전히 푹 떨어진다. 그래서 분양권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로 하려면 올해까지는 무조건 사셔야 된다. 왜냐? 내년부터는 분양권 희귀해지니까. 그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전매 제한을 걸어놨는데 입주권도 걸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 처분만 나면 또 매매가 안 되고요. 그다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만 되면 매매가 안 되죠. 근데 이 서울 지역은 그 전매 제한 시기를 더 앞당겼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안전 진단만 돼도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 앞 단계에서부터 전매 제한이 걸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건 없다. 그다음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되면 역시 전매가 금지돼 있죠. 그다음 인플레이션 계속 이제 우리 돈이 풀리죠. 코로나 때문에 정책자금 등등 계속 늘어납니다. 그다음 저금리 계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2023년도까지 계속 이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파월의 입장이고 그거에 따라서 은행에 넣는 돈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매 제한 효과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돈은 풀리고 상대적인 자산 가치는 늘어나는데 매매 가능한 게 줄어든다. 여기서 시사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 분양권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거나 실거주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시려면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분양권을 사면 취득세 중과에 양도세 중과. 분양권을 주택으로 앉혀 있다가 작년부터 주택으로 계속 인정하기 시작한 게 세제에서의 그런 변화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기존 주택의 비과세나 일반과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쉽게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고요. 분양권을 팔면 1년 내 보유하면 70%, 2년 내 그 이상은 60%까지 세금이 엄청 높다. 자, 그러면 분양권을 누가 사야 되는가? 당첨이 되기 힘든 이제 무주택자, 그리고 갈아타고 싶은 1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 다음 이미 6월달이 된 지금 벌어진 일은 뭐냐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호가가 계속 상승했어요. 야, 그러면 프리미엄만 분양권 피만 상승했을까? 그건 아니죠. 옆에 있는 구축
또는 재개발의 입주권 프리미엄 등등이 모두 다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매수할 때 틈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올해 해를 넘기기 전에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 전매 가능한 분양권 숫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많은 상태다. 인지하시고요. 즉 골라 잡을 수 있는 분양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전, 작년 분양했던 것은 지금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의 분양가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시세만큼 프리미엄이 못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에서 실투자금을 크게 지불해서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빠집니다. 그게 이후 10년차 아파트와 총 매가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시세는 10억이고요. 그 다음 분양권은 옆에 5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5억에 분양한 것을 프리미엄 5억이 붙어서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키 맞추기를 할 텐데 그러면 5억 프리미엄 붙는 것에 투자했을 때 실투자금은 적어도 6억 또는 그 이상이에요. 일단 6억의 돈을 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입주할 때까지. 그래서 실투자금 투입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5억이 아니라 4억 또는 3억대로 빠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실투자금에서 스탑을 하겠고 이 총 매가가 옆에 있는 구축보다 오히려 쌀 수가 있다. 그게 올해까지 분양권 투자의 맹점이고 우리 실일 거주자분들한테는 이게 틈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끝냈고요. 여러분들 3기 신도시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방향성을 잡았을 거라고 보시고요. 3기 신도시를 포기하실 분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고민을 하셨을 거고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럼 분양권 현재 살 수 있는 게 가장 많으니까 지금이 가장 싸다. 이런 생각으로 분양권을 통한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랜드페어 2021년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